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석 달째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는 건데 하지만 신용대출의 증가, 이에 따른 풍선 효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이제 꺾인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제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더라고요. 이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총량 관리 측면에서 연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이제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그 목표는 좀 이제 달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보게 되면 7월 달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제 5조 5천억 원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월 달 대비해서는 한 4조 원 정도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선 달인 6월 달에 비해서는 한 7천억 원 정도 축소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이제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좀 이제 바람직한 이제 하나의 측면이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 가계대출 중과 규모가 39조인데 여전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지난해 한 39조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올해 7월 달까지 한 39조 정도가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났으니까는 소득보다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여전히요. 그러니까요. 예. 가계 처분 가능 속도보다 한 네. 1.7배 정도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계 처분 속도보다는 지금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가 이제 더 빠르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그리고 지난달에 대비했을 때는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정부의 가계 대책 효과가 뭐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일정한 효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많이 냉각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인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총량 관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불안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앞에서 잠깐 이제 그러니까 언급을 했지만은 올해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 굉장히 이제 발표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 DTI 도입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제 도입이라든가 양도세 중과 다주택 중과세 뭐 이런 거 막 도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였었는데 최근에 앞에 이제 리포터가 이제 그 보도가 있었듯이 서울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꿈틀대기 네.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은 지난달부터 3조 원대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난달 3조 2천억 원, 그다음에 6월달에 3조 2천억 원, 그다음에 7월달에 3조 1천억 원으로 3조 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서울시가 부동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중 단속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리포트도 이제 보도했지만은 정부가 부동산 이런 이제 그러니까 투기에 대한 사실 일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것을 이제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좀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이 가계부채 상태는 늘 부동산하고 연계가 맞습니다. 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가 향후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 들으면은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경기 냉각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까봐 네. 좀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DSR이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DTI보다도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는 이 대출 범위를 그러니까 확장시킨 거죠. 모든 대출을 사실상 다 포함시켜서 계산한 건데 이 DSR이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기간의 어떤 탄력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은 현장의 은행들이 지금 연소득이 낮아도 지금 뭐냐면 DSR 비율이 굉장히 높아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담보에 기초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신들은 좀 안전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이 시범 운영 기간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계대출 억제 의지가 있다면은 이걸 좀 확실시 이제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지켜만 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정부의 이런 의지가 얼마나 이제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부의 그러니까 이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성과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굉장히 뼈아픈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DSR이라고 하면 네.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은 맞습니다.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연소득이 낮았다 하더라도 담보만 있으면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하고 있다. 지금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문제는 또 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좀 봐야 되는데 자영업자 대출 넉 달 만에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하위 20%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업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존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신용 대출에 이제 차입에 이제 의존을 해가지고 연명을 하다 보니까는 가계 신용 대출 잔액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전월보다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최고 증가폭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이제 증가한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이제 우리가 봐도 될 부분이게 네.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2조 원대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연체율도 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취약계층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어려우신 상태에서 지금 뭐 폐업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는 높고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결국 뭐 가계부채의 질은 더 나빠졌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일단 어쨌든 간에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보다 이제 금리가 높은 이제 대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부채의 질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그러니까 신용 5 내지 6등급 기준을 해가지고 제가 신용대출 금리를 보니까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더 이제 그러니까는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계부채 질의 악화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부채 질의 악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가계부채를 놓고 좀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을 좀 예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정부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요.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 좀 이제 안정적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전염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택 가격이 거래가 이제 그러니까 냉각되거나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는 영세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주택 가격만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반적인 모든 주택 시장이 갑자기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얼어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산층이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LTV 비율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환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들의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파산을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 간에 이제 신용의 경색도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가계부채가 현실화됐을 때는 위험성이 그러니까 현실화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계부채를 놓고 취약계층만 지금 뭐 힘들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연쇄 작용으로 맞습니다. 뭐 중산층 그리고 뭐 은행들에도 신용 경색이 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가계부채를 놓고 좀 정부 뭐 안심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 세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핀셋 대응하겠다. 네, 많이 근데 나왔습니다. 예. 취약 부분에 대해서 핀셋 대응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말로서는 모범 답안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구호성 수준이라 가지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좀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크지 않죠. 그래서 항상 취약 부분을 그러니까 핀셋 대응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취약계층들의 부채는 갈수록 그러니까 악화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계부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하니까는 이게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은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를 개선하는 대책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부의 소득주 성장 전략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률이 늘어나는 이유가 가계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냉각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가게들이 지갑을 닫고서는 쓸만한 사람들도 안 쓰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수도 성장과는 거의 지금 정반대 그렇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가 거잖아요. 기대하는 이런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결국은 그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말 정도 들어서면서 이게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별로 달라질 게 없겠구나. 네. 이런 이제 심리가 확산되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그러니까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이제 이런 이제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소비 심리가 개선돼야지만이 사실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저임금도 문제 중요하지만은 이 매출액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서민금융의 좀 제도화가 좀 굉장히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서민들에 대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 이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한이 종료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폐지시킬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서민들이 좀 그러니까 자활을 지원하는데 좀 저금리로 좀 그러니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될 거리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가계 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